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흔히 EU 집행위라 불리는 기관에서 조달국 리스크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함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유럽의 수조 유로 규모 공급망에 생명줄을 쥔 서류들이 제 책상 위를 매일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늘 숫자와 절차 그리고 규정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데이터만이 가장 객관적이고 사람의 감정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고 배워왔죠.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오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브뤼셀의 날씨는 특유의 회색빛이었고 하늘에서는 이슬비가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인 기술 인력 단속 강화 한국 엔지니어 240명 절차 위반. 단속 대상은 반도체 패키징, 카메라 이미지 센서, 전고체 배터리, 위성 레이더 등 최첨단 산업 라인에 투입된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계도를 읽는 직원이 아니라 각 라인의 튜닝을 책임지는 사람들 이른바 장인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그런 맥락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이는 산업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숫자와 표, 그리고 정치적 구호만이 난무했죠. 저는 그 순간에도 제 감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위반 사례와 비자 규정 불일치라는 문구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앞으로 48시간 동안 유럽의 심장을 마비시킬 거라는 사실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늦은 밤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젖은 돌길을 따라 불빛이 번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보도블록 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집행위 단속 승인 문서가 전자서명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 윤서진. 그것은 이제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수많은 운명을 바꿔버린 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브뤼셀 공항 관제탑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부산행 특별기가 이륙했다는 보고. 기체에는 24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짐을 싼 뒤 비에 젖은 활주로를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투자한 연구실을 뒤로 하고 어떤 이는 아이가 다니던 학교와 친구들을 두고 또 어떤 이는 유럽 현지 배우자를 안심시키지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곧 합리화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채우면 된다. 규정은 규정이다. 그리고 나는 단지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제 스스로 그렇게 반복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한 구석에서는 미묘한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그 자리를 과연 아무렇지 않게 메울 수 있을까? 라인은 그대로 가동될 수 있을까? 아니,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컴퓨터에 남은 로그 파일을 몇 번이나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메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튜닝 값은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연구소 수석 정도윤 박사가 남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문장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단서가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뤼셀의 회색빛 하늘은 여전히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늘 그렇듯 숫자와 절차로 시작되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이미 제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40명의 공백이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과 몇 시간 뒤 믿기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승인 문서가 발효된 지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뤼셀 집행위 청사 6층, 제 사무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알람은 드레스덴에서 왔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이미지 센서 CIS 생산 라인이 전격 멈췄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라인은 전 세계 스마트폰 카메라의 40% 이상을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비 고장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분 뒤 베를린 패키징 클러스터에서 두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어서 토리노의 전고체 배터리 공장이 정지했다는 긴급 보고가 밀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유럽 전역의 심장이 도미노처럼 꺼져갔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제 손가락이 승인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파괴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장관들과 집행위 위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질렀습니다. 독일 차관 막시밀리안 크라프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교체가 아니다. 유럽의 안보가 걸린 문제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곁에 있던 이탈리아 기업인 이사벨라 로시, 전기차 스타트업 아킬라 EV의 CEO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다시피 말했습니다. 저희 공장은 이제 껍데기뿐입니다. 카메라 모듈이 없는 전기차라니 이건 더 이상 차가 아니라 관짝입니다. 이번 주 납품이 무산되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스크린 속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벨라의 공장에서 막 완성된 전기차가 주차 라인에 놓여 있었는데 전면부에 있어야 할 카메라가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고객 초청 행사에서 공개된 그 장면은 곧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카메라 없는 전기차라는 조롱 섞인 헤드라인이 유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 빠르고 더 잔혹했습니다. 스위스 출신 글로벌 펀드 매니저 클라라 바우만은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정심을 잃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조 유로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춘다는 건 곧 채권도, 주식도, 신뢰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위기입니다. 이유는 즉각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40명이 떠난 자리에 무려 2,400명의 현지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생산 수율 0%. 단 한 개의 완제품도 라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값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내는 미세한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도, 공정실의 습도, 흐름, 라인에 비치는 라이너의 색조 그 모든 암묵지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도윤 박사가 남긴 메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튜닝값은 문서가 아니다. 그제야 그 문장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승인한 것인가? 단순한 행정 절차였나? 아니면 유럽 산업의 숨결을 지워버린 사형 선고였나? 강요 회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막시밀리안은 굴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사벨라는 절망에 빠진 눈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우린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클라라는 금융의 파괴력을 강조하며 48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유럽 경제 전체가 추락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선은 결국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침묵한 채 앉아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만을 믿었던 제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프와 숫자가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지탱해온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그 깨달음은 동시에 잔혹한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관료로서 침묵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내부 고발자처럼 이 테이블을 뒤집어야 할까? 이제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제 생의 가장 잔혹한 선택 앞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브뤼셀 청사는 깊은 새벽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지만 복도마다 울려 퍼지던 발자국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보고서와 실패 로그가 쌓여 있었습니다. 라인 재가동 실패, 수율 0%, 원인 불명 같은 단어들이 붉은 글씨로 빼곡히 찍혀 있었죠. 그때 저는 문득 부산으로 떠나기 전 정도윤 박사가 제게 보냈던 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튜닝값은 문서가 아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의 개인 로그를 검색했고 암호화된 데이터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공식 기록, 승인도, 등록도, 회의 자료도 아닌 순수한 현장 엔지니어의 메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값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라인별로 정리된 1372개의 비공식 튜닝셋. 거기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기 장비는 온도 0.2도 낮게 유지. 이유는 알 수 없음. 다만 그렇게 해야 수율이 떨어지지 않음. 동쪽 라인의 공기 순환 팬에서 미세한 윙 소리가 들릴 때 정상. 음이 낮아지면 습도 조절 실패. 라미네이터 압착 시 라이너 색조가 옅은 청색이면 합격률 99%. 육안으로만 확인 가능.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경험치, 손끝과 귀로 기록된 감각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늘 신뢰해왔던 숫자와 매뉴얼은 이 거대한 지식의 바다 앞에서 한낱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레시피다. 다음 날, 저는 강요 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주요 회원국 강요들과 기업 CEO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의 긴장감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피하려 했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채워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암묵지, 감각, 경험이야말로 우리 라인의 심장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둘째, 추방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장기 체류를 보장하는 전문 인력 보호비자, PEV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막시밀리안 크라프트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협박 앞에 굴복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한국에 무릎 꿇는 꼴을 보이자는 건가? 다른 강요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어떤 이는 정치적으로 용납 불가라며 손사래를 쳤고 또 다른 이는 시장 신뢰가 더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라 로시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절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바우만은 노트북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조 유로씩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체면을 따지고 있나?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려는 건 체면입니까? 아니면 유럽의 생존입니까?
저를 비겁하다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48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리스크의 최소 단위는 부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실 안에서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당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과 냉소, 그리고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눈빛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내려와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유럽의 심장은 계속 멎어가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이제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료의 틀 속에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내부 고발자가 되더라도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47시간째. 브뤼셀 청사 회의실에서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한 저는 결국 제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은 건 단 1시간 남짓.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내부에서 막혀 있다면 외부에서 압박하자. 저는 곧장 비행기에 올라 폴란드 그단스크 항만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물류의 관문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미 반쯤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컨테이너 더미는 하역되지 못한 채 쌓여 있었고 대형 크레인은 멈춘 팔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선박들은 정박한 채 출항하지 못했고 육로로 연결되는 트럭 행렬은 몇 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저는 노조 위원장 에가르드 노박을 만났습니다. 굵은 손바닥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물류도 죽는다. 우리 현장엔 이미 증거가 있다. 노조원들은 항만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엔지니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의 생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는 분석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손으로 직접 이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사람, 한 명의 목격자이자 증언자였습니다. 노조의 지지 서명을 받은 저는 곧장 항만 인근에 모여있던 기업 대표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라 로시는 토리노에서 달려와 있었고 그녀는 서명 용지에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라도 움직여야 한다면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제 회사는 이미 벼랑 끝이니까요. 연서명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불어났습니다. 항만노조, 지역기업,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사과하라. 보상하라. 보호하라. 47시간 30분. 저는 이 서명지를 들고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석관 윤 씨,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관료가 이런 짓을 하면 경력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경력 따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리스크의 최소 단위는 부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유럽의 심장이 멈춥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7시간 58분, 집행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의 공식 사과, 피해 보상 약속, 전문 인력 보호비자 PV 제도 도입. 발표와 동시에 항만과 기업, 금융권이 환호와 탄식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48시간 12분. 부산에서 도착한 특별기에서 정도윤과 동료 28명이 1차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라인에 투입된 지 불과 12분 만에 멈춰있던 베를린 패키징 라인이 온되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초록색 글씨로 메시지가 떴습니다. 사람이 레시피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화면이 흐려져 보였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감각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공급망 리스크 분석이라는 딱딱한 제목을 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스크의 최소 단위는 부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날 이후 제 직업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데이터와 규정만을 믿는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이 가진 감각과 존중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임을 몸으로 증명한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사람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제 눈으로 본 이 48시간의 시각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사람이 곧 레시피다라는 진실을 직접 목격하셨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48시간 만에 대륙 전체가 멈추는 광경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또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